사무실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보다 먼저 들어온 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자리에 앉는 동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건 8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이와 둘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자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전 부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양육비는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입금 뒤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그 이야기를 하며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오래 꺼내지 않았던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부인의 근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라진 사람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탐정은 직감했습니다. 이 의뢰는 미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전의 생활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죠.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고 저녁엔 아이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집안일을 했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렸고 웃음은 설명 없이 짧게 끊겼습니다. 외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지인이 아프다거나 잠깐 볼 일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이 앞에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불편한 감정은 혼자 삼켰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이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집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이 장난감을 사기 전 잠시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카페 안쪽에서 아내를 먼저 본 건 그였습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주 앉은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겐 모든 설명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피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길지 않았습니다. 감정 싸움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양육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겠다고, 아이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다툼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의뢰인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 약속만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달을 제외하고 입금은 늦어졌고 연락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8년 동안 반복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이혼 후 첫 달은 조용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이 잘 있냐는 말과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입금 날짜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일부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정해진 날짜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입금은 들쭉날쭉했고 금액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 내역을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연락은 짧아졌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문자도 하루 이틀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생활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아이에게 돌아올 말이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엔 재워야 했습니다. 아이의 병원비와 학원비는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척 했는지 정말 듣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다음 달에 꼭 보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정이 아니라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을 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랐습니다. 키가 컸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갈 때마다 의뢰인은 혼자였습니다. 서류에는 늘 보호자 한 명의 이름만 적혔습니다. 아이는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기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말이죠. 양육비는 해가 바뀔수록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있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이게 정말 돈의 문제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어느 날부터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는 전송 표시만 남았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고 상태 메시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누른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고 몇 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이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부인은 의뢰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의뢰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의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밝게 웃는 여자였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던 사람, 그 여자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이 그를 다시 탐정의 사무실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탐정은 의뢰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건넨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 과거 주소, 이혼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전부였습니다. 탐정은 그게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조사는 기본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 이동 기록, 통신 이력, 과거 금융 흔적. 특별할 것 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말한 이름과 아주 비슷한 이름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소는 달랐고 연락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람과 지나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은 온라인에서 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꾸준했고 사진은 정리돼 있었으며 댓글은 긍정적인 말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습, 누군가의 사연에 공감하는 글, 사람들은 그녀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탐정은 그 계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익숙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가난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용하는 물건도 눈에 띄었습니다. 값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탐정은 의뢰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 화면 속 여자는 그 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탐정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지금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겨온 이중생활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탐정은 이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정은 계정의 과거 기록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첫 게시물은 몇 해 전이었고 그 시점은 의뢰인의 연락이 뜸해지던 때와 겹쳤습니다. 이름을 바꾼 시기, 활동을 시작한 시기,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탐정은 그게 가장 불편했습니다. 급히 숨은 사람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정에는 아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의뢰인의 아이와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놀이터, 카페, 학원 앞 모두 의뢰인이 살던 동네와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었습니다. 탐정은 주변 반응도 살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말이 많았습니다. 존경한다는 표현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한 사람, 혼자서도 꿋꿋이 버텨온 사람. 탐정은 그 표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8년의 시간과 그 말들이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정에는 후원 계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확인됐습니다. 가난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탐정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더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오프라인이었습니다. 탐정은 사진 속 배경을 토대로 동선을 추렸습니다. 카페 위치, 건물 외벽, 주차 라인의 각도까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 지역이 특정됐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였습니다. 경비가 상주하는 곳이었고 출입 기록도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탐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의뢰인이 들려준 돈이 없었다는 말이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은 게 아니라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8년의 침묵과 책임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삶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였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탐정은 생활 반경을 더 좁혔습니다. 사진 속 시간대와 게시물 업로드 시점을 겹쳐봤습니다. 평일 낮, 주말 오전,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가 일정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카페에 들렀고 같은 상가를 오갔습니다. 그 상가에는 아이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원, 문화센터, 상담 공간. 탐정은 아이의 동선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등하원 시간, 대기 장소, 차량 이동 여부. 그 흐름은 오래전부터 굳어진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즉흥적인 삶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그 안정의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금전 흐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후원 계좌 외에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협찬, 소규모 광고, 행사 참여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합은 아이 한 명을 키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의뢰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던 여자, 돈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 하지만 이 기록들은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의도였습니다. 정말 몰라서 안 보낸 건지 아니면 알고도 선택하지 않은 건지 탐정은 그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잔인한 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탐정은 마지막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도 여부를 가르는 단계였습니다. 법적 기록을 다시 훑었습니다. 체납 통지, 연체 내역, 행정 경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공식 연락은 여러 차례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림은 받았고 읽었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이 흐름을 정리하며 결론을 하나로 좁혔습니다. 이건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탐정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과 정리된 기록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뢰인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탐정은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지가 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잠든 얼굴, 학교에서 돌아온 얼굴, 그리고 8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참는 대신 확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건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이 이야기가 침묵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느린 호흡이었습니다. 탐정이 정리한 자료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사진, 계좌 흐름, 행정 기록. 의뢰인은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몰라서 안 보낸 게 아니라는 것, 여력이 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의뢰인은 탐정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할 진실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의뢰인에게서 짧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공식 절차, 기록 제출, 책임을 묻는 과정,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던 삶에 처음으로 정지 신호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탐정은 그 계정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천사라는 말도 따뜻하다는 댓글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화면 밖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통쾌한 결말도 아닙니다. 다만 8년 동안 미뤄졌던 책임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주 조용해서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